시작입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EA 기반 CO2 포집과 코 SOEC 전해를 이용한 메탄올 생성 공정을 맡은 6조 이주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정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 공포한 신규칙에 의해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에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각 비중의 증가가 예상되며 플루가스 발생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899킬로톤이며 가연성 폐기물 중 소각 처리량은 741킬로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545킬로톤이며 이를 소각 폐기물 단위 질량으로 나누었을 때 0.74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의 온실가스가 소각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희는 먼저 문제 인식을 하였으며 이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자 저희는 CCU 공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공정 모식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희는 먼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플루가스를 포집하여 최종 프로덕트로 메탄올을 생성하는 공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위 공정별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을 선정하였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는 화학적 흡수, 물리적 흡수, 고체 합착, 막 분리, 냉각 분리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화학적 흡수 방법입니다. MEA를 흡수제로 활용한 화학적 흡수에는 MEA가 이산화탄소와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이를 끊기 위한 높은 재생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낮은 농도 배가스에 적합하다는 점, 상온 상압에서 운전 가능하다는 점, 공정 신뢰도와 처리 용량 측면에서의 강점 때문에 MEA를 흡수제로 사용한 화학적 흡수 방법을 이산화탄소 포집 방법으로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전해입니다. 수전해에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4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알칼라인 수전해,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고체 산화물 수전해가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고체 산화물 수전해 SOEC입니다. SOEC는 고온 때문에 열 관리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는 점, 장치의 수명이 짧다는 점, 그리고 높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온에서 가장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지며 원하는 조성에 맞게 설계 운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 전체의 열통합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며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의 동시 전해로 합성가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점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가장 이 SOEC를 선정할 때 고려했던 점은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의 동시 전해입니다. 저희가 메탄올 합성을 할 때 참고했던 논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수소화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한번 거치는 RWGS 반응을 거친 뒤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했을 때 촉매 안정성 측면에서 효율이 가장 좋다는 논문을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꾸기 위한 리액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동시에 전해할 수 있는 SOEC를 저희는 수전의 방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 프로덕트로 메탄올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별 기술 성숙도를 보시면 메탄올, 메테인 요소가 가장 높은 기술 성숙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메탄올은 넓은 제품 활용 범위와
그리고 저장, 운송, 유통,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로 저희는 그 최종 프로덕트로 메탄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정 오버뷰를 보여드릴 텐데요. 맨 왼쪽부터 플루캐스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카본 캡처, 그리고 그 나온 이산화탄소를 SOEC에서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SOEC, 그리고 합성가스를 최종 순수한 메탄올로 바꾸는 메탄올 합성 공정, 이렇게 3단계로 저희는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각 단위 공정별 어떤 운전 조건과 최적화를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 포집 공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탄소 포집 공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MEA, 모노에탄올 아민 용액을 이용한 포집 공정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모노에탄올 아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으나 사용 시 주의점을 갖는 것이 이 MEA, 모노에탄올 아민의 경우에는 30 웨이트% 농도 이상에서 장비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고온에서 열분해가 일어나 이제 생성물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생성물 또한 장비를 부식시키고 또 용액의 점도를 높여서 이제 흡수탑이나 재생탑의 범람을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점들이 있는데 이런 공정에 특화된 DBR 아민 패키지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였으나 이 패키지가 압력,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조성에 따라 쉽게 수렴이 깨지기 때문에 일단 탄소 포집 공정의 경우에는 공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그 이후에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정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단 공정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크게 왼쪽에 보이시는 이 흡수탑과 재생탑 두 가지의 메인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흡수탑에서는 합으로 이제 플루가스, 연도가스가 유입이 되면 이게 올라가면서 상부에서 유입되는 이 MEA 용액, 이 용액과 만나 이 아래쪽의 반응식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MEA 용액과 CO2가 만나 카바메이트라는 중간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체를 포함한 용매가 재생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리보일러에서 가열을 하면 이 불안정한 중간체가 다시 CO2와 MEA로 분리되면서 용매는 재생되어 다시 흡수탑에, 그 다음에 재생된 이 CO2는 이 후단의 SOEC 공정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각각 흡수탑과 재생탑에서 안정한 조건에서 최적의 흡수율을 찾고자 일부 스터디 케이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흡수탑에서는 여기 컨덴서 리보일러가 없는 흡수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냉각된 이 플루가스의 온도 범위에 따른 이 흡수율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이 온도 범위를 40에서 65도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카바메이트 생산 반응식은 사실 발열 반응이라서 저온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고온에서는 분자의 이제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 빈도가 늘어나면서 반응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온에서 정반응이 우세함에 따라 얻는 이득, 그 다음에 고온에서 분자의 충돌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생산물이 늘어나는 어떤 효과 간의 절충 지점, 그 최적 온도를 찾기 위해 이 플루가스 온도에 따른 흡수율과 그런 성능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선형적인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X축은 이처럼 온도, Y축은 각각 흡수율과 이 LG 레이시오라고 불리는 어떤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흡수율을 보시면 단순하게 처음에 들어간 플루가스에 포함된 CO2 양 분의 제거된 CO2 양으로 단순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비율을 보시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 내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불리한 개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G 레이시오를 보시면 이쪽의 정의는 동량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MEA 유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매가 많아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 LG 레이시오, 동량의 G, 이 G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분모가 커질수록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값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었다. 즉 흡수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반응이 불리한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적 온전 온도를 40도로 설정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재생탑입니다. 저희는 재생탑의 단수와 다이아미터, 이 지름값, 그 다음에 이 리보일러와 컨덴서의 온도 압력 조건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쪽에 이 응축기에서 일어나는 환류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환류비는 개를 떠나는 유량 분의 이제 다시 개로 돌아가는 환류량의 비율인데요. 일반적으로 환류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순환을 하게 되니까 빠져나가는 제품의 순도는 늘어나는 한편 응축기가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컨덴서의 듀티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그만큼 투자해야 된다.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저는 환류비를 높일 때 이 유틸리티 부하와 그 다음에 CO2 발생량의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도사해 보았습니다. 이 좌측에 하단에 있는 게 X, Reflux Ratio인데요. 일반적으로 1.2에서 1.6 사이에서 안정성을 보인다고 하여 이 범위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보셨던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몰 분율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류비가 증가할수록 빠져나가는 제품의 순도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류비가 증가함에 따라 확실히 유틸리티의 듀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정량적으로 정말로 이제 생산하는 CO2당 유틸리티 상승에 따라서 비용적으로 불리한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틸리티를 사용함에 따라 배출되는 CO2 양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리보일러, 컨덴서, MEA 보충수의 양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서 실제 순수한 1kg의 CO2를 감축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을 이처럼 계산을 했고 이는 환류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안정된 조건 범위에서 환류비가 증가할수록 조금 더 이득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렇게 탄소 포집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수전의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어 SOEC 공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 모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극성, 비극성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SRK 방정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코어 SOEC 공정이기 때문에 CO2하고 H2를 동시에 투입을 하는데요. 이때 H2도 소량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이유는 SOEC 캐소드 극에 니켈 촉매가 사용이 되는데요. 고온의 CO2하고 H2 상태에서는 그 촉매가 이제 니켈 산화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H2를 소량 넣어서 전극의 산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인렛 스트림의 온도 압력 값은 논문 값을 참고하여 설정하였고요. 총 유량은 메탄올 공정에 필요한 6,500을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CO2와 H2, H2O의 비율은 논문의 비율을 참고하여 유량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등온 조건에서 운전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히터를 초반에 배치를 해서 80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 기능을 활용해서 3번, 4번, 6번 그 이후에 모든 스트림을
똑같이 등온으로 이제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모칸을 보시면 평형 반응기를 배치했는데요. 이게 물의 전기분해 반응이 발생하기 전에 온도를 약 800도 고온까지 올리게 되면은 RWGS 반응이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연력학적 조성이 살짝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 반응기를 배치해서 다음과 같이 표를 보시면 3번, 4번 스트림 조성이 약 CO가 살짝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OEC 네스텍의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캐소드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둘 다 전기분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선행된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CO2가 직접 분해돼서 생성되기보다는 열화학 반응인 RWGS 반응에 의해서 CO가 전체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전기분해가 되는 속도가 CO2가 전기분해되는 속도보다 매우 빨라서 물이 먼저 많이 수전해서 전기분해가 돼서 H2가 많이 생성이 되고 아직 미반응된 CO2하고 H2가 즉각적으로 RWGS 반응에 의해서 CO가 다량으로 생성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기를 배치했는데요. 먼저 컨버전 리액터에는 H2의 전기분해만 입력해서 저희가 전압률을 입력하면 수소가 생산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리터를 통해서 생산된 O2를 이제 분리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평형 반응기를 하나 더 배치해서 RWGS 반응을 입력해 다음과 같이 CO2와 H2가 반응해서 CO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을 저희 구현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전기화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화학 반응을 모델링했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1번을 보시면 인렛 스트림의 유량을 저희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한 컨버전 값에 의해서 O2가 생산이 얼만큼 되는지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총 전류가 얼만큼 필요한지 역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 계산식에 의해서 이제 전류 밀도, 셀의 면적, 셀의 개수에 의해서 이제 값이 계산이 되는데 전류가 저희가 먼저 계산이 됐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변수로 이제 살짝 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셀의 면적도 논문 값을 활용해서 96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셀의 개수가 계산이 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식들은 앞서 구한 전류량을 바탕으로 스택 구동에 필요한 실제 소모 전력을 계산하는 핵심 식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프레드 시트에 반영을 해서 파워와 Q 같은 값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SOEC의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파워가 따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열량, 열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저희가 반응기를 배치해서 히트 두티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델타 H입니다. 델타 H는 이 반응에 필요한 모든 열 에너지를 총합해서 나타내는 값인데요. 이 델타 H에서 저희가 계산한 파워를 빼서 추가적으로 얼만큼의 열 에너지가 필요한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열 중립 조건에 따라서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음수가 될 때는 이제 열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 분모에다가 열을 더하지 않았고요. 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는 분모에 열 에너지 항을 추가해서 효율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라서 효율식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스프레드 시트에 if 구문을 활용해가지고 0보다 작을 때는 0을 더하고 0보다 클 때는 그 열 에너지 값을 더해서 계산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적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전류 밀도가 각각 0.25, 0.5, 0.75, 1.0일 때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온도가 400도에서 800도까지는 효율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00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포화 경향이 나타나서
이제 효율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한 전류 밀도가 0.25에서 1.0으로 증가할수록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전국 내부의 농도 구배가 증가하고 과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율이 68.76%로 가장 높은 전류 밀도가 0.25일 때 운전 온도 757도를 최적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입가스 유량에 최적화했습니다. 수입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극 표면에 산소가 계속 고농도로 쌓이게 되면 스택에 산화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가스를 지속적으로 보내줘서 O2의 농도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이 유량을 얼만큼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전력값하고 농도값 같은 게 달라지는데요. 일단 수입가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선을 보시면 수입가스를 데우는 데 필요한 히터의 전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수입가스 유량을 마냥 줄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점선을 보시면 이 점선이 이제 O2 에너드 측의 O2 농도인데요. 이게 수입가스 유량을 매우 적게 보냈을 때는 O2 농도가 되게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 O2 농도가 평균적으로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재료가 열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 농도 이하에서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공정에 이제 여유를 10% 마진을 져서 45%로 출구 산소 농도가 유지될 때 수입가스 유량이 얼만큼 되는지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유량은 5050kmol/h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어 SOEC 공정의 장점이 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이 이제 많이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싱가스하고 수입가스가 반응기를 나오게 되면은 매우 800도를 넘는 이렇게 엄청난 고온의 스트림입니다. 이것을 그냥 후단 공정으로 보내면은 아깝기 때문에 이것을 열 교환기 2개를 추가해서 각각 열교환기 뒤에 있는 히터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력을 감소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이제 SOEC 예열 히터하고 수입가스 히터의 에너지가 약 8만 kW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최종 효율이 13.28% 증가해서 79.89%로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탄올 합성 공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공정 모사는 다음과 같고요. 순서대로 다단 압축, 메탄올 합성, 미반응가스 분리 및 감화, 메탄올 분리 공정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태 방정식은 저희가 고압의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SIK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단 압축 공정입니다. SOEC에서 나온 합성가스는 800도의 고온, 1.1바의 저압 상태입니다. 이 합성가스를 압축기에 바로 투입시킬 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압축기 손상이 발생합니다. 압축기 한 대가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압축비에는 3에서 4배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4개의 압축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각 장비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압축 후에 발생한 열을 식혀주어서 기체의 부피를 줄이고 압축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장비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압축기 이후에 세퍼레이터를 달아서 반응이 필요하지 않은 물을 제거하였고 그 앞에 히터를 달아서 온도를 낮춰주었습니다. 앞에 쿨러를 달아서 온도를 낮춰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메탄올 합성에 대한 반응기입니다. 이 반응기는 튜브 내부에 촉매가 채워져 있고 그 주위를 끓는 물이 감싸고 있는 쉐렌 튜브 형태의 반응기입니다. 이 반응기는 반응열을 물의 기화열로 즉각 제거하여 반응기 내부 온도를 매우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메탄올 합성 시에 발생하는 강한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가스팟 발생을 방지하고
촉매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또한 연력적으로 유리한 좋은 영역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부반응을 억제하고 메탄올 선택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저희는 구리 기반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 속도식을 정의하였고 이 값은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반응 속도식에 필요한 파라미터들도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반응기 디자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토탈 볼륨은 16이며 길이는 8m고 지름은 오타이지만 4.5cm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촉매 기반한 파라미터들은 논문에서 참고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보일링 워터, 반응열을 조절하기 위한 쿨런트 역할을 하는 보일링 워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이 값은 논문에서 참고하였지만 저희 반응기 수렴을 위해 약간의 조절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반응기 최적화를 위해 반응기 길이에 따른 메탄올 몰 분율과 몰 유량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주 반응물인 CO의 몰 유량이 6m에서 수렴하는 것을 보아서 반응기 길이 6m 이후로 반응은 평형에 찾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 길이를 6m로 결정하고 반응기 길이에 따른 메탄올 몰 분율이 가장 높은 8m로 길이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응 온도와 압력에 따른 CO 전환율입니다. 메탄올 합성 주 반응물인 CO를 통해 고압에서 CO 전환율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 극대점을 맞는 180도로 온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반응가스 제거 및 감압 공정입니다. 반응물에서 나온 혼합물에는 미반응가스, H2 리치가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압 전에 1차 분리를 통해 순도 높은 H2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H2 가스는 나중에 H2 가스 판매가 가능하여서 공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1바의 고압가스를 한 번에 감압시킬 경우 액체와 가스가 섞이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 감압을 통해 미반응가스를 먼저 제거하고 2차 감압을 통해 액체 속에 녹아든 미량 가스를 한 번 더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탄올 분리입니다. 순도 높은 메탄올을 추출하기 위해 최종 추출 순도를 9.92%로 고정하였습니다. 그 순도에 맞춰서 리플럭스 레시오를 1.1로 설정하고 나머지 값들은 논문에서 참고하여 단수를 조절하였습니다. 최종 단수 25단이며 피드는 17단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 메탄올 생성량은 27,110kg/h입니다. 이를 톤퍼데이로 환산했을 경우 하루의 최종 메탄올 생산량은 650톤입니다. 또한 메탄올 합성 반응은 굉장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기에서 빠져나온 고온가스를 순환시켜 반응기 전단과 증류탑 전단의 히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에너지 3,717kW가 감소되었습니다. 최종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CCU에서 포집된 CO2와 메탄올 합성 공정에서 미반응된 CO2 양을 차감하여 최종 CO2 투입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전체 공정을 합산하여 연령과 전력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계산 결과 전력 총합은 33,000kW지만 그 중에 SOEC를 통한 SOEC 전기 분해에 필요한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가정 후 계산된 전력 총합은 29,000kW입니다. 이를 앞서 계산한 순 투입량에 차감했을 시 저희가 필요한 열량은 앞서 말씀드린 29,000kW입니다. 이 전력은 외부 발전소에서 투입시킨다고 가정하여 필요한 CO2 발생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앞서 계산한 CCU와 메탄올 계산된 순 투입량에 차감했을 시 18,000톤/h가 됩니다. 또한 메탄올 합성에
열 통합을 통한 메탄올 생산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메탄올 열 통합을 했을 시 이전에 메탄올 생산 효율이 28.1%에서 33.4%로 증가하였습니다. CCU와 SOEC 메탄올 합성 공정은 CO2를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탄소 순환 플랫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통합 및 열 회수 전략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저감, 잠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저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는 SOEC 스택 열화 및 전력 변동성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LCA 기반 전주기 탄소 평가 및 동적 운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죠. 네, 질문. 그 수전의 SOEC를 활용해서 지금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투입해가지고 지금 반응을 계속 진행시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산화탄소만 넣어가지고 전기분해를 해서 메탄올로 합성하는 기술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SOEC라는 전극을 사용해서 진행하게 된 이유가 따로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희가 전에 찾아봤을 때 따로따로 할 시에 이제 메탄올 생산을 할 때 RWGS 반응을 통해서 또 다른 반응기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코어 SOEC를 사용할 경우에 그 반응기 같은 추가로 필요한 게 이제 필요하지 않고 SOEC 스택 하나에서 이제 반응을 해서 CO 같은 거를 미리 생산을 할 수 있어서 그게 효율이 더 좋다고 나와 있는 논문을 참고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극 제가 궁금했던 게 그 SOEC라는 전극을 활용해서 CO를 만들고 그 CO를 가지고 또 메탄올을 생산하는 최종 생산하는 공정을 지금 만드신 건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전극 하나만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투입해서 전기 반응을 시켰을 때 메탄올로 전환되는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그 CCU 기술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그 하나의 공정으로 끝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왜 여러 공정을 도입해야 되는 이 공정을 설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따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그런 기술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목표는 이제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까지를 활용해서 그 열로 이제 SOEC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확 낮추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가고 대신 그 단위 공정에서 도는 열만 좀 더 최적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기술을 보지 않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나눠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LG 레이티오가 있는 페이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전 페이지. 네. 이 LG 레이티오가 네. 그 용매의 유량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LG 레이티오를 기준으로 플루가스 온도를 정한다는 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정의가 유량으로 정의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를 약간 효율적으로 계산을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투입 온도에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효율이 달라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가 약간 투입된 유량, 그 절대적인 양보다는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으로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리퀴드의 양은 사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값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동량의 가스, 이게 CO2죠. CO2를 투입하는데 얘가 얼마나 들어갔냐? 얘는 2.7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동량을 처리하는데 2.7 정도만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근데 40도의 경우에는 얘가 거의 2.8 정도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동량을 처리하는데 더 많이 쓰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더 좋아졌다. 근데 이게 온도가 상승할수록 이 값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동량을 처리하는데 더 적은 양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설명이 조금 난해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온도가 높을수록 효율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량 이거 필요한 용매의 양도 적어지지만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40도를 가는구나. 네네. 저는 생각했던 게 앞 페이지에서 저온에서 유리한 대신에 네. 이제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지니까 저온에서 유리하지만 그 약간 반응 속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각 흡수율 도달할 수 있는 흡수율이 있고 그 흡수율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시간은 이게 인렛이랑 아웃렛에 약간 킬로그램 퍼 아워가 있으니까 그 시간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반응 속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열 반응이면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불리한데 왜 온도가 높은 범위까지 가정을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냐고 하시면은 40도에서 65도가 그 선행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범위인데 저도 사실 이 고온에서는 물론 역반응이 더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그 분자들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고온에서는 아무래도 얘네가 활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반응이 약해지더라도 생산량이 조금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긴 해서 그게 실제로 서로의 어느 게 더 세냐 이거를 좀 보고 싶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 거였습니다. 혹시 조금 더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 CO 코 SOEC 공정에서 물 전기분의 반응의 그 전환율이 100%가 아니고 80%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전환율을 높게 설정할수록 수율이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80%로 설정하고 했는데 이걸 100% 쪽 80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스택 내부에서 스타베이션 현상이 발생해서 이제 반응물이 후단으로 갈수록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스택의 성능이 오히려 제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일반적으로 자주 논문에서 사용하는 80% 전환율을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조. 그 28페이지 작동 전압식에서 평균 네른스트 전압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여기 있는 평균 네른스트 전압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분압이랑 이런 값들이 바뀌어서 사실 적분을 하는 게 맞는데요. 스프레드 시트 상에서 적분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인렛 온도에 따른 분압을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출구 온도에 따른 분압을 계산해서 산술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플루가스 CO2를 흡수탑에서 MEA를 사용해서 포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카바메이트 중간체를 포집한다고 들었는데 중간체를 포집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서 혹시 이 문장 때문에 네, 그 중간체가 그 마이너스 문제. 말이 MEA랑 CO2랑 반응한 중간체가 이동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인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중간체가 그 스트림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중간체 상태로 사실 이동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하면 얘네 이 중간체가 아무래도 불안정하니까 온도를 조금만 가열을 해도 그래서 분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열효율 높이려고 열교환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쉐레튜브 그런 형의 이모티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왜 저런 식의 열교환기를 따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좀 싶었습니다. 사실 그 기능은 동일한데요. 예전에 교수님께서 약간 지나가시듯이 말씀하셨던 게 이 아이콘을 이걸 설정하면 핫 플루랑 그 다음에 쿨 플루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구분하기 쉽다고 하셔서 이때 열교환기를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얘가 차가워서 이 차가운 게 이 파란색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제 뜨거운 거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약간 이미지에 혼동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 이 아이콘의 사실 사용 이유가 조금 아쉬워진 것 같습니다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활류비 그래프에서도 네. 궁금했어. 이거 다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최적화된 이 활류비가 어떤 그 지점으로 설정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앞선 그래프처럼 선형으로 나와서 양 극점 중 선형적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가 채택한 활류비는 1.6입니다. 1.6으로 채택한 이유. 첫 번째,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있죠. 그 재생탑 상부로 나오는 몰 분율.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CO2가 목표인데, CO2의 분율이 1에서는 지금 거의 0.66 정도로 나오는데, 그 1.6으로 가면 0.88 정도로 순도가 확연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 배출액 몰 분율의 32% 개선됐다는 게 사실 이 퍼센테이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류비를 사실 높이려면 컨덴서의 부하가 많이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그 컨덴서로 사용되는 코스트랑 이 투입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까지 고려를 해서 비용을 계산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말로만 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약간 부지가 좋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발생하는 CO2당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원 생산 단가는 이 코스트입니다. 이 코스트는 무슨 코스트냐? 컨덴서, 그 다음에 리보일러,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용매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간 양이 있으니까 보충해주는 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해주는 양, MEA 용의 가격 이걸 다 합산한 게 위쪽에 원, 분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분모는 뭐냐? 넷 CO2인데 이 넷이 뭐의 넷이냐? 우리가 이제 CC 공정을 통해서 CO2를 뽑아내요. 근데 너네 이거 에너지 썼잖아.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가 있으면 에너지를 주는데 얘네가 이제 뽕뽕뽕뽕뽕 이제 CO2를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발생하는 이제 CO2까지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CO2 1kg을 생산하는데 얼마가 드냐 해서 그래프를 그린 게 사실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활류비가 증가할수록 유틸리티 부가가 늘어나, 코스트도 늘어나. 근데 순수하게 따지면 단가는 줄어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CO2를 감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활류비가 높을수록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1.6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신 게 네. 코스트가 증가하긴 하지만 네. 그 포집되는 CO2의 양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조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희 MUH 37페이지에 간단한 구조를 설명하셨는데 에너지 공유랑 정리보호라고 말씀하셨죠. 4개 쳐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을 봤습니다. 제가 에너지 비교는 따로 안 나왔는데 압축 후에 굉장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앞에 전단에서 들어오는 피드가 800도여서 이미 이 온도가 매우 높은데 여기에서 실제로 18바까지 압축만 해도 온도가 굉장히 치솟아서 기체의 부피가 더 증가하고 그걸 압축하기 위해서는 또 압축기가 커지고 그래서 압축기의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압축기의 부하가 커져가지고 장비에도 손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자, 질문 이제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고 발표 시간은 30분 53초로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생해준 6조에게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